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5살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네요. 저는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큰 사건, 사고 하나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작년 명절이 되기 전까지 말이죠. 저는 아직까지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은 시댁과 연을 끊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혼이 너무 하고 싶었지만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있어 차마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 참고 삽니다. 제 사연을 한번 들어주시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평생 동안 교편을 잡으셨던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정말 잘 살고 여유가 넘치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못 살지도 않았어요. 선생님이셨던 부모님은 제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저를 기르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저희 부모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하고파 교대에 입학해 선생님이란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독 제게 선자리가 참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 현재 남편과 연애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선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죠. 남편은 저보다 조금 기우는 집안에서 살았고 아버지도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 사이에 사랑의 결실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 저희 부모님은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하셔야만 했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결혼이라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시모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어떻게든 챙겨주려고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교사라는 제 직업을 지켜 세워주시며 제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 시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결혼 생활을 시작하니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 없이 시어머니 혼자 제 남편과 아가씨를 키워오셨기 때문에 억세고 고집 있을 거란 제 예상과는 달리 저희는 사이가 무척 좋았죠. 뱃속아기도 선물이라며 제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며 눈물 지으셨어요. 신혼집을 보러 다니던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다고 하시며 함께 지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죠. 저도 다정한 시어머니가 싫었던 것은 아니지만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되어서 신혼기간도 얼마 즐기지 못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그 짧은 시간마저 빼앗기고 싶지 않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하였죠. 저는 거절하는 와중에도 제 말 때문에 혹시라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나빠질까 염려되었지만 시어머니는 흔쾌히 웃으며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남편보다 5살 어린 아가씨도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도 제 의견을 웃으며 찬성했고 시어머니에게 이해도 받으니 전 정말 복 많은 여자라 여겼죠. 그렇게 저는 양가의 관심과 사랑 끝에 예쁜 공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정신없이 3년이란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낌새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눈치챈 순간은 그 시점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학교를 가기 위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육아휴직을 번갈아 가서 사용했고 그때는 남편이 전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었죠. 학교를 향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에 아주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출근하다 말고 가까이 다가가니 아가씨였어요. 저희 아가씨는 항상 꾸미는 데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 아주 간단한 외출이 아닌 이상 후줄근하게 입지 않아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재활용을 벌이고 목과 무릎이 늘어난 티에 바지를 입은 모습을 보니 의아해졌죠. 저는 아가씨를 불렀어요. 아가씨는 제 모습을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깜짝 놀랐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 모르게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저희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실 결혼하기 전 저는 남편에게 약속 한 가지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 약속은 각자의 가족은 각자가 챙기기로, 하지만 도리는 다 하기로 말이에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 시집살이 겪고 싶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도 사위에게 기대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명절 당일에 바깥에서 좋은 식당을 예약해 시부모님과 외식을 하고 그날 저녁에 좋은 식당에 저희 부모님과 외식했고 당연히 어버이날이나 생신이나 이렇게 특별한 날은 더할 나위 없이 두둑한 용돈과 선물을 챙겨드렸어요. 시댁에 있는 제사도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평소에도 제가 남편과 결혼한 것은 맞지만 제가 남편의 조상까지 신경 쓰고 챙겨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남편은 저와 생각과 사상이 비슷했고 저희는 서로에게 효도를 바라지 않고 각자가 각자의 부모님께 셀프로 효도하기로 했죠. 전 그렇게 못을 박아뒀어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저희 집에서 남편을 찾을 때는 제가 나서서 막았고 이건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위와 며느리 어려운 줄 아셔야 예의를 지키실 거라는 제 생각은 일리 있었죠. 그래서 저희 집 신혼집도 양가에서 찾아오신다거나 이러는 경우도 없었어요. 각자의 부모님을 저희가 막았거든요. 하지만 저 모르게 같은 동네 아파트로 이사온 시댁 식구들을 그날 아침 출근 시간에 본 순간 참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일단 전 출근을 마저 했어요. 저와 마주친 아가씨는 그 이후 집에 가서 사실을 말했는지 퇴근하고 보니 집에 아가씨와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군요. 믿었던 남편도 제 눈치를 보고 기가 죽어 있더군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제게 알리지도 않고 이사 오신 건가요? 이사는 언제 오셨어요? 에휴, 아가, 네가 육아휴직 끝나고 다시 일할 때쯤 이사 왔어. 얼마 되지 않았단다. 어머님, 제가 다시 복직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이사 온 지 최소 6개월은 되셨단 거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당신도 말을 해봐. 언제까지 입 꼭 다물고 있을 거야? 조곤조곤 말을 하는 제 목소리에 남편은 딸아이가 온다는 핑계를 대며 거실을 떠났죠. 아가씨는 옆에서 엄마, 그러게 내가 미리 말하자고 했잖아. 아휴, 라며 한숨을 푹푹 쉬었죠. 아가, 그래도 난 서운하구나. 물론 너에게 미리 말을 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나도 내 아들 자식 때문에 이사로 온 거야. 육아휴직 번갈아 하며 우리 손녀 케어하기로 했는데 내게 힘들다고 계속 말을 하길래 이참에 너 일 다닐 동안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도와주려고 온 거란다. 미리 말 못한 것은 미안하지만 이렇게 화를 낼 일은 아니지 않니? 그 말을 듣고 보니 남편이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힘들다고 징징거렸던 것이 생각났어요. 일단 그렇게 어영부영 어머니와 아가씨를 돌려보냈죠. 아가씨는 나가면서도 언니 미안해요. 내가 엄마를 말려보긴 했는데 참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미안해요. 다음엔 웃으면서 얼굴 봐요. 라고 말했죠.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돌아가자 남편은 딸아이를 재우는 데에 성공한 것인지 거실로 슬금슬금 기어나왔어요. 헤헤 웃으며 애교를 부리는 모습에 저는 한숨을 쉬었죠. 그래. 내가 이번은 넘어갈게. 하지만 그 대신 당신 약속 하나는 해야겠어. 나는 내 집에 누가 오는 거 너무 싫어. 어머님이 이제 근처에 사시면 집도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 오실 때마다 말해. 알겠어? 우리 선은 넘지 말자고. 알겠어 여보. 미리 말 못해서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어떻게 된 것 같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당신이 걱정하는 일 없게 내가 중간에서 잘할 테니까 마음 놔도 돼. 하지만 남편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이제 걸렸으니 오히려 더 편하신 건지 뭔지 미친 듯이 저희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제 예상대로 살림에 이것저것 간섭하기도 시작했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게 되었고 명절이 되었습니다. 바로 작년이죠. 어느덧 딸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쑥쑥 자라났죠. 명절이 되었고 딸아이는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었죠.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저희와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된 이후부터 점차 저희 삶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기에만 해도 잘 지켰던 셀프 효도는 어느새 저만 하고 있었죠. 어느샌가 시어머니는 명절마다 저희 집에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가씨와 시어머니가 왔죠. 저희 아가씨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매번 과한 사랑으로 포장한 시어머니의 간섭을 저리에 최대한 말려주시거든요. 오고 갈 때마다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서둘러 돌아가려고 노력하죠. 시어머니의 방문에 상을 차려냈고 저희 모두 밥을 먹었어요. 과일을 내갖고 아가씨가 설거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제가 막은 뒤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남편도 세월이 지나 처세술이 늘어서 그런지 혼자 설거지하는 날 찾아와 제 어깨를 조물조물 주물러주며 고마워 여보, 이따 처가댁 가서는 내가 전부 다 할게. 사랑해 라고 말을 해주었죠. 결혼 초기에 상상했던 이상적인 결혼 생활은 아니었으나 점차 배려하고 이해하며 맞춰가는 것이 또 다른 즐거움이더군요. 그러던 도중 아가씨가 제게 안 쓰는 핸드믹서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취미가 홈베이킹으로 집에서 빵이나 과자를 만드는 거였어요. 비록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서 잘 안 하게 되었지만요. 아가씨는 요새 베이킹에 재미가 들렸다며 혹시 안 쓰는 핸드믹서가 있으면 달라는 말에 저는 기다려보라고 말한 뒤 찬장을 뒤졌어요. 이젠 자주 하지도 않아 핸드믹서 말고도 괜찮은 조리도구들을 몇 개 주기 위해서죠. 안 쓰는 것들이다 보니 제일 윗천장 맨 구석에 처박혀 있어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뒤적거렸죠. 근데 주방 천장 위에 이상한 게 놓여있더군요. 저희 집 천장 몰드는 금색이었는데 같은 색으로 칠해진 까만 렌즈가 있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 조심히 떼어내보니 천장 위에 보조 배터리도 함께 딸려 나오더군요. 그건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제가 떨어질까 염려되어 의자를 잡아주던 아가씨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죠. 저는 말없이 카메라를 보여주었고 아가씨의 표정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들고 거실로 나가 거실 탁자에 탁 하고 내려놨어요. 남편은 어리둥절하며 영문도 모르는 표정을 지었고 시어머니는 눈알을 굴리며 딴청을 피우시더군요.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문득 주방에만 있을까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메라를 보아하니 들키지 않으려고 천장 근처에 보조 배터리를 끼워놓은 수법도 대범하고 어이가 없고 충전선과 카메라 렌즈 주위색을 천장 몰드와 같은 색으로 칠한 것을 보니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 의자를 들고 다니며 보조 배터리를 몰래 얹고 천장에 카메라를 달만한 곳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주방에 제가 발견한 것을 제외하고도 거실과 아이의 방과 저희 부부 침실에 각각 한 개씩 더 나왔죠. 남편은 제가 카메라를 여러 개 더 찾을 동안 그것이 몰래 카메라라는 사실을 알아챘고 엄마, 이거 엄마가 한 거야? 라고 시어머니에게 물어보더군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며 발뺌하셨고요. 저는 어머니가 아니세요? 그럼 경찰에 연락해서 신고해도 괜찮으시겠네요? 어머니가 한 짓이 아니니까 라고 비아냥댔죠. 진정으로 경찰에 연락을 취하려는 척을 하자 그제서야 어머니가 실토하시더군요. 아가씨는 옆에서 엄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남편도 허망하다는 듯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전 그 말을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고 제 신고를 받고 경찰은 저희 집으로 왔고 전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을 하며 헛웃음을 짓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어머니이다 보니 고소도 불가능했죠. 가정의 불안은 가정에서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단 말을 하는 경찰을 보니 맥이 탁 풀렸고 더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정말 핸드폰과 지갑만 챙긴 채로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아가씨는 뛰쳐나가는 절 뒤따라 나와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그 손길도 뿌리쳤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해 부모님 얼굴을 보니 눈물이 줄줄줄 흐르더군요. 아이도 울고 있는 저를 보며 따라오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놀란 부모님의 얼굴에 대고 자초지종을 얘기했고 하소연했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뒤집어졌죠.
저희 아버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욕설과 함께 친정집으로 호출을 했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온 것인지 헐레벌떡 왔더군요.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저희 아버지는 남편의 뺨을 후려쳤어요. 남편을 뒤따라온 것인지 아가씨와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목격하시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노성을 지르며 화를 내셨죠. 저희 어머니도 화를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밀치면서 그야말로 집안이 개판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많이 시끄러웠던 것인지 주민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그렇게 모두가 진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경찰을 돌려보내고 거실에 앉아 얘기를 나누었어요. 정막 속에서 제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죠. 아이는 아가씨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남편은 바로 무릎을 꿇으며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됐네. 사과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당장 이혼할 준비나 하도록 하고 위자료나 준비하게. 자네도 머리가 달렸음 생각을 해보게. 지금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뭐하는 짓인가? 그리고 사돈댁은 왜 사과 한마디 안 합니까? 남편은 저희 아버지의 고성에도 대꾸 한마디 제대로 못한 채로 고개만 푹 숙이고 미안하다고 빌기만 했고 시어머니는 입을 딱 다물고 딴청을 부리셨죠. 그러다 문득 저희 부부 침실에도 카메라가 있었던 사실이 생각났고 제 맞은편 소파에 시어머니의 가방이 무방비하게 놓여있던 사실도 깨닫게 되었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본능적으로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누구보다 잽싸게 빛의 속도로 시어머니의 가방을 낚아채서 휴대폰을 꺼내들고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훔쳐 달아나자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더군요. 무언가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찼고 화장실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문 너머로 절규에 가까울 정도로 소리를 빽빽 질러대는 시어머니의 고함소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함소리, 왜 이러는 거냐며 애원하는 듯한 남편의 목소리와 큰 소리에 놀라 울고 있는 제 딸아이의 울음소리와 그런 아이를 달래는 듯한 아가씨의 목소리까지 다 들리더군요. 제 충격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열었더니 다행히도 잠금이 걸려있진 않더군요. 사진첩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첩은 판도라의 상자였죠. 그곳에는 무수히 많은 동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동영상의 저장 날짜를 보니 카메라는 못해도 최소 3년 전에는 설치를 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동영상들은 저희 딸아이의 일상생활 모습은 물론 저희 부부끼리의 오붓한 시간을 가지는 것까지 아주 다양하게 저장되어 있었죠. 손이 벌벌 떨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절 덮쳤을 때였어요. 문을 벌컥 열고 나가자마자 보이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전 손을 올렸고 그대로 찰썩 내려쳤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자마자 집안엔 정적이 흘렀고 남편은 꼴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라고 쓰러진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오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얼굴에 대고 시어머니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눈이 달렸음 제대로 보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덤으로 말이죠. 남편은 제가 던진 휴대폰을 주어 그 속에 숨겨진 진실들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서서히 경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입을 다물지 못하셨죠.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변명과 함께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저는 남편에게 이걸 근거로 이혼소송 준비할 거라고 못을 박았고 남편은 그저 멍하니 시어머니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남편과는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두들겨 맞으면서도 저와 제 딸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매달린 것도 한몫했고 아가씨까지 저희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사과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제 마음은 그걸로 풀린 것은 아니지만 남편과 아가씨는 시어머니의 휴대폰에 있는 모든 흔적들을 지웠고 혹시 백업시켜뒀을까 염려가 되어 모든 영상들을 지워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이혼을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를 고소할 수가 없어서 전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한 뒤 이혼 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만 아이가 눈에 밟히더군요.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저도 남편과 함께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기로 마음을 바꿨고, 그렇게 제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방적으로 시어머니 혼자 단독적으로 저지른 일이라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날 이후 공동명의였던 모든 재산을 제 명의 앞으로 돌려놓고 집도 내놓은 뒤 이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아가씨도 미안하다며 제게 1,000만 원 정도 내밀더군요. 안 받겠다고 하는 제 말에도 받아달라고 던지다시피 주고 내뺐죠. 그렇게 저는 이혼보다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부부 침실의 개인적인 일도 다 저장해 놓은 사실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인지 저와 함께 연락을 잘 하지 않기 시작했고, 아가씨 또한 본인의 어머니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따로 나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전 시댁과의 인연을 끊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 현재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이혼하지 않은 것을 보며 미련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당장 눈앞에 밟히는 아이를 위해 저 또한 커다란 용기를 내준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앞으로도 시댁의 시자도 엮이지 않을 생각이고 제 아이 또한 보여드릴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 초반이 된 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니까 제 과거의 일들이 생각나는데요. 저는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저와 오빠, 그리고 엄마와 아빠, 이렇게 4명이서 살았는데 엄마와 아빠는 틈만 나면 싸우셨거든요.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는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졌죠. 싸우는 이유는 어머니의 불륜, 아버지의 도박, 그리고 알코올 중독과 같은 다양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싸우시는 소리가 너무 무서웠고 항상 울면서 귀를 막고 방구석에서 혼자 이 싸움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오빠는 방 안에서 저를 침대에 눕힌 채 이불 속에서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오빠는 노래를 정말 잘 불렀는데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거실에서 부모님께서 싸우시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감미로운 오빠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었죠. 오빠의 꿈은 가수가 되는 것이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돈 안 되는 직업이라며 의사, 검사, 판사 이러한 직업을 원하셨기에 오빠는 가수의 꿈을 펼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싸우실 때마다 저에게 오빠가 만든 자작곡을 불러주었습니다. 오빠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잠에 들었고, 부모님이 싸움이 끝나면 오빠가 슬금슬금 거실로 나가서 널브러진 물건들을 다 뒷정리를 했어요. 싸움의 끝은 항상 엄마는 밖으로 나갔고 아빠는 술만 마셨죠. 술을 마시는 아빠는 엄마가 나가고 나서 거실 뒷정리를 하는 오빠에게 화풀이를 했고 오빠에게 폭력도 가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오빠가 아빠에게 반항 한번 하지 않고 맞고만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한심했는데 지금은 얼추 오빠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저희 오빠는 저보다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의 어릴 적은 이랬어요. 정말 다른 평범한 집들이 부러웠고 매일같이 졸업을 하자마자 이 쓰레기 같은 집구석에서 오빠와 같이 벗어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빠는 저를 버리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모님께서 싸우시고 계셨고 오빠는 저에게 방 안에서 본인의 자작곡을 불러주며 저를 재우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잠에 들려고 할 때쯤 오빠가 저에게 수연아, 오빠 곧 돌아올 테니까 딱 100일만 기다려줘. 알겠지? 라고 하며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게 제가 본 오빠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는 오빠가 100일 동안 자신을 폭행하는 아빠를 신고하려나 보다 싶어서 딱히 붙잡지 않았고 날짜만 열심히 세고 있었어요. 그런데 100일이 지나도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100일 동안 연락 한 번 없었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죠.
제가 의지할 사람은 오빠밖에 없었는데 이 집구석에서 저 혼자 남겨지니까 오빠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때는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오빠는 성인이었던지라 찾아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울면서 동네를 다 헤집고 다녀도 오빠는 없었고 야반도주라서 아무도 오빠를 본 사람도 없었죠. 저한테 늘 따뜻하게 대해주던 오빠가 저를 버렸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고 오빠 없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저를 떠난 게 너무 미웠어요. 오빠가 집을 나간 동안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하셨고 집에는 저와 아빠만 있었어요. 저는 아빠와 제가 둘이 남겨지게 되면 아빠가 저에게 폭력을 가할까봐 최대한 둘이 붙어 있지 않으려고 했지만 엄마와 이혼을 해서 싸울 일이 없어서 그런지 아빠는 저를 때리지 않으셨고 집으로 와도 술만 먹고 계셨죠. 그렇게 한 지붕 아래서 서로 아는 체 하지 않고 각자 생활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독립을 하자는 생각으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나 못한 게 있어요. 바로 등록금입니다. 저희 집은 정말 뼈저리게 가난했기에 대학교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대학교를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돈을 제일 많이 준다는 공장에 취직을 했고 혼자 돈을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버니 갑자기 아빠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바로 그만둔 줄 알았던 도박에 다시 손을 대신 겁니다. 그때는 월급을 현금으로 받던 시절이라 저 몰래 제 월급 봉투에서 한두 푼씩 가져가셨는데 점점 가져가시는 액수가 커졌죠.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월급이 점점 줄어들고 동료들과 다른 액수에 의심을 했고 그 범인이 아빠인 걸 안 뒤 아빠에게 가져가지 말라고 화도 내보고 숨겨도 보고 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빠는 눈이 반쯤 뒤집어져서 돈 가져오라며 저에게 성화를 내며 난리였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제가 벌었던 돈을 맡겨달라고 한 채 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20살에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무섭고 외로웠는데 그 집구석에서 사는 것보단 나았죠. 그런데 저는 오빠를 정말 찾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경찰이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저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면서 내쫓기만 했고 오빠 친구들은 제가 하나도 몰랐기에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라도 확인하고 싶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오빠는 아직 잘 살아있었어요. 그렇게 오빠 행방은 알지 못한 채로 저는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이불 속에 들어갈 때마다 오빠가 예전에 불러주던 노래가 생각이 계속 나서 오빠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제발 오빠를 만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며 잠에 들었죠. 그렇게 한 몇 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직장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도 되었고 여유도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의 변화는 바로 남자친구가 생긴 거였죠. 정말 다정하고 멋진 사람이었는데 저의 모든 집안 사정을 알고도 저를 보듬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가정환경이 늘 저의 흠이라고 생각해서 매번 숨기고 다녔는데 이 사람은 제 과거를 듣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같이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데 이 사람은 뭔가 달랐습니다. 늘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자랐는데 호화로운 주택과 가정부가 여러 명 있는 그런 집이요. 다들 아시죠? 자신을 태우는 차가 따로 있고 마당도 아주 넓은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이런 부잣집 도련님이 저 같은 여자를 좋아해준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저와 남자친구는 정말 열심히 연애했고 서로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과 몇 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저에게 대뜸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의 아내가 될 그릇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고 분명히 남자친구 집안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 속내를 다 이야기했지만 남자친구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자기만 믿으라며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솔직히 그 말에 저는 너무 흔들렸고 몇십 년 동안 쉬는 날 없이 돈만 벌었던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프로포즈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휴식은 정말 욕심이었어요. 남자친구네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당연히 이해합니다.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온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속에 천불이 나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니 저에게 악담을 내뱉으셨습니다. 저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듣고 나서 저에게 엄마랑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이상하니까 이혼했다는 거 아니니? 그럼 넌 그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너도 이상하다는 거잖아. 어디서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을 넘봐? 사람은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법이야. 이 결혼 절대 안 돼! 라고 하셨죠. 저는 평생 이런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타격이 없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니 정말 슬프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더라고요. 부모님이 이상하다고 저까지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건 너무 속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말을 듣고 자기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머니, 아버지, 수연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수연이 만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소개해 주시는 부잣집 여자들 다 만나봤지만 수연이만큼 진실함이 없었어요. 수연이랑 몇 년 만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깨달았다고요. 결혼 허락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죠. 남자친구 어머니는 큰 소리를 내면서 남자친구에게 화를 불같이 내셨는데 갑자기 화를 내시다가 뒷목을 잡으시고 쓰러졌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고 가정부들과 남자친구 아버지는 어머니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죠. 그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사실 우리 어머니가 병이 있으셔.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시고 혈압이 오르시면 쓰러지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을 데려다준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은 남자친구는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어머니도 아프신데 우리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 오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이게 오빠와 나를 위한 길이야. 라고 했죠. 오빠는 집안과 연을 끊을 테니 부모님 말 무시하고 둘이서 살자고 했지만 저는 그게 더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오빠는 수연아, 수연아, 오빠랑 얘기 좀 해. 라고 했고 저는 열어주지 않았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매일같이 울면서 잠에 들었고 다음날 일어나면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죠.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몇 주가 지났는데 예정일이 지나도 생리를 하지 않았고 밥을 먹는데 헛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설마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임신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져버린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미 헤어졌고 이 아이 때문에 오빠를 다시 만나면 양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저 혼자서 아이를 감당하기에는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 것 같았죠.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 주제에 아이를 키우는 건 사치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아이 초음파를 보는데 그만 아기 심장 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순간 이 아이를 놓치면 이 심장 소리도 더 이상 들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혼자서라도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결정했어요. 여자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들다는 거 저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 복잡한 감정들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제 인생에 행복을 줄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열심히 태교도 하면서 출산 준비를 했고 일은 잠시 쉬었어요. 일을 쉬는 동안 전 남자친구에게 소식을 전할까 고민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쯤이면 다른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 같았기에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홀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는 아들이었는데 정말 장군감이었어요. 출산을 하고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주시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인생의 대부분을 혼자 살았던 저에게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정말 힘들게 혼자서 육아를 했던 것 같아요.
부부 둘이서 해도 힘들다는 육아를 혼자서 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아들은 다른 아기들보다 많이 울지 않았고 커가면서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또래와 다르게 말도 잘하고 반항 하나 없이 자라주었고 엄마인 제가 아들에게 의지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친구처럼 같이 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이 금쪽 같은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먹은 걸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돈 드는 곳도 많고 일을 더 많이 해야 했지만 과거보다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밥도 혼자 잘 차려 먹으면서 제가 힘들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없어도 왜 없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혼자서 척척 잘하는 아들이었죠. 그렇게 초등학교에 보내니 돈이 정말 술술 나가더라고요. 학용품도 사야 하고 옷도 사야 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학교에서 또 학급비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중에 있는 돈은 없었기에 아들 담임 선생님께 전화해서 하루만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승낙해 주셨고 회사에 출근해서 가부를 받았죠. 그런데 그날 학교를 갔다 온 아들이 담임 선생님께서 자신의 학급비를 내줬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지만 답장이 없으시더라고요.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문자도 답장이 없으셔서 일주일 후 학부모 참관 수업이라서 그때 얼굴을 뵙고 돈을 다시 드리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일이 바빠서 참관 수업에 가지 않는데 그날은 회사 반차를 내고 갔더니 저희 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앞문으로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저는 담임 선생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들의 아빠인 전 남자친구였거든요. 저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그 사람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제가 올 걸 알았는지 눈이 마주쳐도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수업은 귀 속에 들리지도 않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치만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니 나갈 수 없었죠. 수업이 끝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후 저는 아들 담임 선생님에게 갔습니다. 저희 아들은 잠시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놀게 하고 교실에는 저와 전 남자친구 둘이 있었죠. 저와 그 사람은 앉은 채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적인 상태로 몇 분이 흘렀고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내 아들 맞지? 거짓말을 해서 아니라고 할까 했지만 저희 아들이 그 사람과 너무 닮았기에 아니라고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사람은 한숨을 푹 쉬며 왜 자기한테 말 안 했냐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만나고 있을 것 같았고 아이 때문에 다시 가는 건 양심 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어. 수연아, 나 너랑 헤어지고 그 길로 집 나왔어. 다른 여자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교사도 혼자 임용고시 쳐서 부모님 도움 없이 된 거야. 그런데 우연히 우리 반의 엄마가 너인 걸 알게 된 거고. 그렇게 전 남자친구와 저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빠인 티는 절대 내지 않기로 했고 아이가 조금 크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조금씩 연애 초창기의 기분도 물씬 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당연히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연애했고 그 사람도 학교 생활하면서 아이에게 절대 티내지 않았어요. 정말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몇 주를 보낸 것 같네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가 행복한 꼴을 도저히 못 보겠던지 제가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이도 30대 초중반이었는데 배가 조금씩 아팠던 게 낫지 않아서 병원에 가보니 대장암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순간 아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지금 당장 수술하면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수술비가 없었어요. 아이 아빠는 집을 나와서 이제 부잣집 사람도 아니었기에 빌리기에는 너무 미안했죠. 저는 우선 검사 결과지를 들고 병원에서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귀에서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노래를 듣자마자 눈이 크게 떠졌고 노래가 들리는 곳으로 따라갔어요. 노래를 부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눈물이 흘렀어요.
몇십 년 전에 사라진 저희 오빠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오빠는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작은 행사에서 어릴 적 저에게 들려주던 자신의 자작곡을 부르고 있었죠. 저는 곧 죽을 때가 돼서 헛것을 보는 건가 싶어 두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오빠가 확실했습니다. 그때 노래를 부르고 있던 오빠와 저는 눈이 마주쳤고 오빠는 노래를 갑자기 멈추고 무대 위에서 얼었죠. 저는 울면서 오빠를 바라보고 있었고 오빠도 울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관객들이 갑자기 노래를 멈추고 우니까 오빠의 시선이 향하는 저를 바라봤고 저는 시선이 민망해서 자리를 피했죠. 그때 오빠가 뒤따라 나와서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저희 둘은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바로 안으며 펑펑 울었어요.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오빠에게 덜컥 화를 냈어요. 도대체 어디 있었어? 왜 연락도 안 하고? 오빠가 나 버린 줄 알았단 말이야. 저는 그렇게 오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그때 의대에 합격해서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혼자 등록금을 벌었다고 해요. 그렇게 겨우 돈을 벌고 의대에 합격했는데 생각외로 공부할 게 너무 많았고 집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나지 않았지만 겨우 시간을 내서 집에 가니 그땐 이미 제가 집을 나가고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할 수도 없었고 아무도 행방을 몰라서 오빠도 저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이야기를 다 끝내고 제 손에 있던 검사지를 발견한 후 그거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오빠는 검사지를 빼앗아서 읽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빠는 자신이 수술해주겠다며 지금 당장 입원하라고 했지만 저는 할 수 없었죠. 왜냐면 수술비가 없었으니까요. 오빠는 제 상황을 눈치채고 제 어깨를 잡으며 수연아, 이제 돈 걱정하지 마. 수술비 오빠가 낼게. 그동안 오빠가 못해준 거 갚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라고 했죠. 그날 저는 바로 그 병원에 입원을 했고 입원 소식을 듣고 아들과 아이 아빠가 왔습니다. 저희 오빠는 제 상황을 다 듣고 아들 보고 네가 내 조카구나 하며 안아주었어요. 아들도 다행히 저희 오빠를 좋아하는 듯 보였고 저는 바로 다음날 수술을 했습니다. 오빠의 수술 솜씨는 정말 좋았고 완치도 빨랐어요. 다행히 초기에 잡아서 정말 운이 좋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가고 있고 사춘기가 와도 저에게 반항 하나 없이 지내주고 있고 그동안 아이 아빠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아빠인 건 몰랐지만 저와 그 사람이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건 눈치채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 눈은 속이지 못하네요. 지금은 아이 아빠와 저는 늦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고 아들도 적극 찬성하고 있어요. 제가 행복하면 자기도 좋다고 하면서요. 정말 아들 하나는 잘 낳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하네요. 이 행복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악착같이 버티면서 살다 보면 언젠간 행복할 날이 올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는 여자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도 함께하고 있는 슈퍼맘이에요. 남편과도 여전히 사이가 좋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 부부이고요. 그런 제게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별의별 사람들이 많다곤 하지만 막상 제가 그런 별종을 겪게 되니 당황스럽네요. 남의 일이라면 웃어 넘길 만한 일인 것 같아서 글을 써봅니다. 요즘 무더위가 시작되어 힘드실 텐데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래요. 저는 남편과 오랜 연애를 끝으로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원래 친구 사이였는데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더니 그 말을 깨부순 전형적인 케이스죠. 남편은 원래 연애하기 전 친구였을 때부터 참 잘난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심지어 키도 엄청 컸어요.
성격도 유들유들해서 그런지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스타일이었죠. 게다가 참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아이, 동물, 그리고 노인분들에게 말이에요. 그렇게 모두에게 친절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말투도 나긋나긋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항상 사투리가 억센 남자들의 억양만 듣다가 나긋나긋한 서울 말을 들으니까 그게 새롭더라고요. 전 서울 남자들의 로망 같은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대학생이 되면서 서울을 올라오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대학교를 다니며 남편과 친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날 좋아하나? 라고 몇 번씩이나 착각하게 만들었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구는 것을 보니 내 착각이었구나 싶더라고요. 혼자서 수치스럽고 쑥스럽고 그래서 이불을 몇 번씩이나 찾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도 절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남편의 고백으로 인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는 남편과 만나면서 모두에게 친절한 남자는 별로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혼자 착각을 했으니 다른 사람들도 착각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 모두에게 친절할 줄만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오산이더라고요. 저와 연애를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절대적인 친절함은 그대로인데 선을 슥슥 잘 긋기도 했고 무엇보다 남편은 저와의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자 사랑의 불도저가 되더라고요. 뭔가 모두에게 친절하고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라 이렇게 사랑꾼이 될 줄은 몰랐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에 이 남자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고 고백은 남편이 먼저 했으므로 프로포즈는 제가 준비했고 박력 있게 청혼을 했죠. 저도 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자였거든요. 저는 주위의 부러움을 사며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 이후에도 아이를 출산해서 지금 첫째 아들이 12살이고 둘째가 7살입니다. 벌써 결혼한 지는 15년이 되어가네요. 결혼을 일찍 해서 신혼을 2년 정도 즐기고 아이를 가졌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제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은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남편을 제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제가 얘기해드릴 이야기를 위해서죠. 제 남편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스카우트 제안을 받게 되어 부장의 직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 조금 빠른 승진이기도 해요. 그날 하루는 뭔가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보고 싶어지는 날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서로를 믿기 때문에 휴대폰을 막 만지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여자의 촉은 과학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던데 정말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남편의 카카오톡을 훔쳐보니 어떤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쭉 올려보니 이전의 대화 내용은 대화방을 나간 것인지 없었고 오늘 보낸 것만 있더라고요. 부장님, 오늘 저리에서 마카롱 사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연씨 때문에 사준 거 아니에요. 부서원들 점심 간식으로 먹으라고 사준 겁니다. 괜히 핑계대려 하지 마세요. 전 부장님 마음 다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3개의 연락만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 연락을 보는 내내 얼마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던지 여러분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진짜 배신감과 수치심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아닐 거야, 아니겠지 하면서도요. 남편의 대꾸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여자가 자꾸 선을 넘는 것 같은 게 저 짧은 대화에서도 보이는데 그걸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는 것도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처음 알게 된 날은 넘어갔습니다. 일단 지켜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오늘도 감사해요. 저 태워다 주셔서요.
부장님이 오늘 제게만 따로 사주신 커피 너무 맛있었어요. 부장님, 늘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매일매일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저는 휴대폰을 확인하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남편의 외도가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고 제 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 누워서 자는 남편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주고 싶었고 아무렇지 않게 제게 애교를 부리고 안아주는 평소의 남편의 모습도 꼴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전히 남편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있었고 저희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남들이 미련하다 욕을 하더라도 기다리자고 생각했어요. 기다리면 돌아오겠거니 하면서요. 하지만 제 고민이 지속되다 보니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엉망이 되었고 회사 일도 집안일도 모두 제게 스트레스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점점 제게 티가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저희의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매 결혼기념일이 될 때면 제게 엄청난 감동을 선사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더라고요. 저 몰래 준비한 호텔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저와 남편은 호캉스를 떠났어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룸서비스를 시킨 뒤 와인을 한 잔 먹고 있는데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자기야, 요새 많이 힘들어? 요즘 너무 고생하는 것 같네. 내가 좀 더 열심히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할게. 자기 얼굴이 근심 걱정으로 얼룩져서 너무 안타까워. 요즘 괜찮아? 그런데 남편의 따뜻한 말에 이렇게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다른 여자에게 똑같이 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눈물을 닭똥같이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원체 잘 울지 않던 제가 눈물을 흘리자 허둥지둥 당황하는 듯 하더니 무슨 일이냐며 저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울고 있는 게 남편 때문이란 생각에 화도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남편의 겉옷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들어 그 여자와의 대화방을 켰고 당신 지금 바람 피고 있잖아 라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대답을 듣고 남편의 외도가 사실이 되어버린 듯 해서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남편의 대답에 엥?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야, 나 바람 아니야. 나도 얼마나 곤란한지 알아? 당신이 이렇게 오해할까 싶어서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라고. 당신이 오해해서 나 못 믿는 거? 나 이해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 말 한 번만 들어줘. 응? 저는 남편에게 설명을 해보라고 했고 남편은 제게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팀 6개월 정도 전에 새로운 인력 충원이 있었던 거 자기도 알고 있지? 그 여자 그때 우리 팀으로 오게 된 과장이야. 그런데 바람? 정말 나 그런 거 피지 않았어. 아니 상식적으로도 당신을 두고 내가 바람이나 필 것 같은 사람이야? 내 휴대폰 카카오톡도 프로필 사진은 당신 사진이고 배경사진은 애들 사진이잖아. 우리 팀도 내가 결혼하고 당신이 내 와이프란 사실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바람을 피겠어? 그리고 당신도 나 야근하고 그럴 때 도시락 싸서 우리 회사에 왔었잖아. 그때 봐서 알잖아. 나 회사 책상에도 우리 애들이랑 당신 사진으로 채워져 있던 거. 나 진짜 바람 안 폈어.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나이 40 넘은 양반이 엉엉 우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알았어. 그럼 그 여잔 뭐야? 왜 자꾸 밤늦게 부재중 전화하고 새벽에도 전화가 와? 내가 여보 잠들었을 때 새벽에 전화 걸려온 것만 세보면 10손가락이 넘어. 저는 남편을 반은 달래고 반은 다그쳤어요. 나도 미치겠다.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줄게. 처음엔 간식 때문이었어. 우리 팀이 프로젝트도 중요한 것들 꽤나 맡아서 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팀 야근 많을 때
진짜 한 달 내내 야근하기도 하잖아. 당신도 일해서 알겠지만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 맡을 때 으쌰으쌰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좀 리프레시도 되어야 하고 보상도 적절하게 따라와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팀 점심 먹거나 저녁에 더 일을 하거나 그럼 내가 커피를 한 잔씩 돌린다던가 먹을 만한 것들 돌린다던가 한 번씩은 내가 밥도 사준 적 있었고 당신도 알 거야. 근데 그때부터 새로운 과정이 연락이 오더라고. 처음엔 감사 인사구나 했는데 아닌 것 같은 거야. 처음엔 진짜 그냥 활발하고 애살 있는 성격이구나 했는데 점점 도가 지나친 것 같더라고. 당신이 받던 연락들도 다 그런 거였어. 마카롱? 그거 점심 먹고 한 3시쯤에 오늘 야근 힘내자고 내가 간식 쏠 테니까 뭐 먹고 싶냐고 물었거든? 그때 신입사원이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마카롱이 먹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걔한테 카드 들려주고 걔 보고 사오라고 심부름 시켰어. 그렇게 다가 시간 가졌는데 여과장이 하나도 안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거나 하나 집어서 건네줬어. 맛 좀 보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하필 체리 마카롱이었나 봐. 그날 밤에 연락이 오는 거야. 자기한테 선을 긋는 것 같았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도 알고 있다고 부장님 마음 다 눈치챘다고 헛소리를 하면서. 커피도 그래. 아무리 빨리 해도 새벽 1시까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퇴근 시간 지나니까 애들이 눈이 풀려가지고 커피 한 잔씩 사줄 테니 먹고 하라고 했는데 자기만 프라푸치노 사줬다고 따로 사준 거니 뭐니 저러는 거야. 프라푸치노 그것도 지가 고른 메뉴라고. 당신이 못 믿으면 나 포렌식 검사도 맡길 수 있어. 나 진짜 너무 억울하고 결백해. 당신이 이렇게 의아할 줄 알았으면 미리 고백하는 건데. 남편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저렇게 주장하니 저 말이 맞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은 새로운 여과장이 혼자 오해하고 혼자 망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자기는 왜 선을 넘지 말라고 말 안 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내가 오해할 건덕지가 없게 사전에 미리미리 자기가 선을 그었어야지. 자기야, 나 진짜 최선 다했어. 안 되겠다. 내일 휴대폰 포렌식 맡기러 가자. 데이터 복구해서 뽑아줄 테니까 당신 눈으로 직접 봐. 나 진짜 최선 다했어. 나한테 은근슬쩍 붙고 그러는 것도 이러지 말라고 정중하게 말했어. 근데 그랬더니 나보고 수줍음을 타냐는 거야. 사적으로 연락 오는 것도 하지 말라고 말했어. 근데 되려 나한테 밀당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진짜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게 다 그런 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직급으로 봐도 나는 남자 부장이고 걘 여자 과장이잖아. 내가 억압하고 압박 주기엔 남들 눈에 보이는 것도 껄끄럽기도 하고 나는 최대한 좋게 거절하려고 하고 있었어. 이때까지 기록을 지운 건 이런 문제 자기한테 얘기해서 자기 속상하고 신경 쓰이게 할까 싶어서였어. 당신이 이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할 것 같아서 내 선에서 처리하려고 숨긴 거였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남편 입장이 이해는 가더라고요. 이게 남자와 여자이기도 하고 직급의 차이도 꽤나 있으니까요. 제가 다른 부서원들은 그런 거 눈치채거나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남편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여과장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적으로 내 이야기를 하나 보더라고. 뭐 따로 챙겨주니 그러면서. 다른 팀에다가도 이야기하고 우리 팀원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았지. 근데 뭐 그럴 때마다 다른 직원들도 내가 워낙 소외되는 사람 없게 챙겨주는 거라면서 정정해주나 보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여과장이 이런 말하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여과장한테도 따로 헛소리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더니 되려 나한테 아직 비밀인 게 좋으시구나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여보, 나도 진짜 얼마나 많이 거절한지 몰라. 근데 말도 통해야지. 성별이 다르니까 어디 따로 불러서 이 얘기 할 수도 없어. 아니 그리고 그 여과장 야구선수 이대호 닮았어. 당신이 천배만배 훨씬 예쁘고 똑똑하고 더 나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미쳤다고 바람을 피겠어? 내일 휴대폰 포렌식 맡기자. 남편의 말이 다 맞다는 전제하에
그 여과장은 완전 미친 여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결혼도 안 한 여자였는데 왜 안 했는지 알 것 같았죠. 일단 시간이 늦어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 지었고 다음날 남편은 진짜로 억울한 감정이 컸던 것인지 포렌식 검사에 맡겼고 저는 복구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구된 대화 내용을 훑어보니 정말 남편 말이 사실이었어요. 몇 달 동안 남편은 하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사적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선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있었고 여과장은 그런 남편의 태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소리치며 화를 낸 적도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마저도 비밀 연애를 위한 연막작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대화 내용을 보면 볼수록 가관이고 미친 여자더라고요. 남편도 그제서야 자기 말을 믿어주는 제게 섭섭하면서도 고마우면서도 많은 감정을 느끼는 듯 했어요. 저도 남편의 말을 듣고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 다 물어보겠다며 미안하다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매일같이 남편 회사에 마중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보다 퇴근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빠르거든요. 저희 집과 제 회사가 더 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능했어요. 어떤 날은 아이들과 함께 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예쁘게 차려입고 가기도 하고 그러다 남편의 팀이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해야 하는 날이면 통 크게 간식거리를 한가득 사서 찾아가기도 했어요. 남편의 팀원들도 그럴 때마다 저희를 보고 어쩜 이렇게 사이가 아직 좋으세요? 진짜 부장님 부부 보고 있으면 저도 얼른 결혼하고 싶어진다니까요. 내 말이. 진짜 부장님이 여자 잘 만났어. 저도 사모님 같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진짜 부럽습니다. 라고 하는 등 부러운 말 한마디씩 던졌고 그럴 때마다 남편도 옆에서 맞장구 쳤어요. 그럼 내가 아내와는 잘 만났지. 너희들도 지금부터 노력해야 돼. 어디 우리 와이프 같은 여자가 흔한지 알아? 라면서요. 어깨를 으쓱으쓱거리는 제 남편을 보고 팀원들도 부럽다며 깨르르 웃고 넘어갔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나 하루는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과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따로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말을 해줬더니 남편은 말렸지만 저는 여자끼리 얘기를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 비싸고 고급지고 예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해서 나갔습니다. 여과장은 아내인 저더러 제 남편에게서 떨어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만 아는 남자 족쇄채여서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시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어 그 미친 여자에게 확 부어버렸어요. 저기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사람과 결혼한 것도 저고요. 아내도 저예요. 지금 빠져야 할 사람은 법적으로 아내인 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저 찰거머리 같은 당신이라고 이 미친 여자야. 망상도 정도껏 해. 당신 남편 회사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 이러고 넘어가지. 남편 회사만 아니었어도 당신은 경찰서로 데려갔어. 알아? 그런데 그 여과장도 보통 성질은 아니었는지 커피 세례를 맞자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나타났고 그 손을 잡아채고 화를 덜컥 내더군요. 제가 만난다고 하니 뒤따라온 것 같았죠. 신 과장!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지금 누구한테 손을 올려? 여보, 괜찮아? 신 과장, 만약 이 시간 이후 한 번만 더 선 넘으면 그땐 과장이고 부장이고 나발이고 바로 회사 측에 고발해서 조치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과장은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부장님, 제 앞에서 어떻게 저 여자를 감쌀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제게 이러시냐고요? 라면서 혼자 심파극을 찍는데 진짜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거기다가 대고 신 과장, 지금 당장 정신병원으로 좀 가. 당신 그거 병이야, 병. 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저를 데리고 카페 밖을 나왔습니다. 제게 험한 꼴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허둥지둥거리는 남편을 보니 아직 저런 사람에게 절절매는 모습에 사랑을 다시 확인한 것 같고 이런 일에 휘말린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했네요. 하하거리며 웃음 짓는 저를 보며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핀잔 주는 남편이
조금 귀여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와 만나고 제 앞에서 남편에게 욕을 들어서 그런지 그날 이후부터 그 미친 여자는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도 않고 있고 선을 넘지도 않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부서 이동 신청을 했다고 하던데 반가운 소식이었네요. 아무튼 정말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많다곤 하지만 저렇게 정신병자 같은 여자는 또 난생 처음이라 참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었고 우리는 서로를 여전히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마 남편에겐 아직도 여자는 저뿐인 것 같아서 행복하기도 하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